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도덕경제 18장과 왕필 주석인데요. 대도패 유인이 먼저 대, 다, 크다는 뜻인데 여기선 그냥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고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위대한 근원적인 이런 뉘앙스예요. 뒤에 나오는 도를 꾸며주면서 그 본래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거죠. 아, 그냥 큰 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도? 그렇죠. 그리고 돈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노자 철학의 핵심 개념이죠.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나 간섭이 없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질서, 만물이 따라야 할 근본 원리, 순리 이걸 의미하고요. 네. 다음 패자는 패하다, 쇠퇴하다, 못쓰게 되다, 뭐 버려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 위대한 도가 자기 기능을 상실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네. 그리고 있다, 가지다는 뜻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나타나다, 생겨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앞에 대도 패가 원인이 돼서 뒤에 인이라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걸 보여주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원인과 결과군요. 마지막으로 인과 의. 이건 뭐 유교 덕목으로 너무 유명하죠. 인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즉 사랑, 어짐이고 의는 사회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정의, 오르바름을 뜻합니다. 네, 인의.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대도패 유인리를 보면 크고 근원적인 도가 그 기능을 잃고 작동하지 않게 되자 그 결과로서 인위적인 도덕규범인 인과 의가 만들어져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도가 잘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굳이 인이니 의인이 이런 걸 내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도가 사라지니까 그 결핍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이런 인위적인 덕목들을 강조하게 됐다. 이런 통찰이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건강할 때는 건강수칙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병이 나야 막 챙겨 먹고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비유가 딱 맞네요. 그럼 왕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더 깊이 파고들었을까요? 주석 원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무위지사, 갱이어시해 입선, 도진물야. 칠무위지사, 갱이어, 치회, 립선, 도진, 물야. 네, 왕필은 이 대도패의 근본 원인을 바로 무위의 상실로 봤어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석을 좀 자세히 보죠. 네, 실은 뭐 일타, 상실하다, 네. 무위. 이것도 노자 사상의 핵심이죠. 글자 그대로는 함이 없음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임의적인 의도나 조작 없이 그냥 자연의 본성이나 흐름에 따르는 방식, 그런 통치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사는 무위의 방식 또는 무위로 다스리는 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갱은 다시 바꾸어 그 대신에 무위 방식이 사라지고 다른 게 들어졌다. 이런 전환을 나타내요. 아, 전환? 그리고 이어시 부분. 이게 어떤 판본에는 어조사 어자로 되어 있기도 한데 뒤에 지혜 회자랑 연결해서 보면 베풀 시자로 보는 게 의미가 더 자연스러워요. 시회라고 해서 지혜를 베풀다, 즉 인위적인 지혜를 사용하다 이렇게요. 아, 시로 보는 게 낫군요. 네. 그리고 회는 지혜, 슬기로움인데 여기서는 좀 인위적이고 분별적인 그런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가리키고요. 입선은 선을 세우다. 여기서 선은 뭐 절대적인 선악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정한 좋음, 선함의 기준, 그런 가치나 도덕 규범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선의 기준을 만들어 내세운다는 거죠. 네, 인위적인 기준. 마지막 도진물야. 도가 물로 나아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도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원리, 물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물,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 같은 영역을 가리킵니다. 지는 나아가다. 그러니까 도가 원래의 그 포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형이학적인 물의 차원으로 내려왔다, 떨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야는 문장 끝에 붙어서 단정한 어조를 만들고요. 아, 도가 격화되었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왕필 주석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에 순응하는 무의의 방식을 잃어버리자 그 대신 인위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선함의 기준을 만들어 세우게 되었는데
이건 근원적인 도가 구체적인 규범이나 사물의 영역으로 나아간, 즉 도가 본래 차원에서 격화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왕필은 단순히 인위가 나타났다는 걸 넘어서 그 근본 원인이 무의, 즉 자연스러움의 상실에 있고 그 결과로 도 자체가 변질되고 축소되었다고 본 거군요. 와, 정말 깊은 분석인데요. 네, 그냥 현상만 본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과 결과까지 파고든 거죠. 그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지혜출 유대위. 이건 보통 인위적인 지혜가 나오니 큰 거짓이나 위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둘 다 뭐 지혜, 슬기로움 이런 뜻인데 굳이 나누자면 회는 좀 더 밝고 통찰력 있는 지혜, 지는 지식이나 암, 분별하는 능력 뭐 이런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합쳐서 회지라고 해서 인간의 총명함, 지적 능력, 계산하고 분별하는 능력 전반을 강조한다고 보면 돼요. 특히 앞구절에 인, 의 다음에 나타나는 좀 더 발달된 형태의 인위적인 지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아, 좀 더 계산적인 지혜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출은 나오다, 드러나다인데 여기서는 그런 회지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널리 사용되면서 전면에 부각되는 상황, 이걸 나타내고요. 유는 앞이랑 똑같이 있다, 생기다, 나타나다. 회지 출이 원인이 돼서 대위라는 결과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죠. 네. 대는 크다, 심하다. 뒤에 오는 위를 꾸며주고요. 위는 거짓 위자, 거짓말하다, 속이다, 꾸미다, 위선 이런 뜻이죠. 본래 참된 모습과는 다른 인위적으로 꾸며낸 상태. 그래서 대위는 보통 수준이 아닌 아주 큰 거짓, 심각한 속임수, 만연한 위선을 의미합니다. 아, 정말 심각한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 글을 다 모아서 지혜출 유대위를 해석하면 사람들이 인위적인 지혜와 분별력, 지혜를 내세우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자 출,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로 사회에는 더 크고 심각한 형태의 거짓과 위선, 대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잔꾀나 계산적인 지능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진실함, 자연스러움은 없어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기만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 이런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와, 인위적인 지혜가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낸다니 이거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지적이네요. 왕필은 이 역설적인 현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을지 궁금한데요. 주석이 꽤 길던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술 용명 이철간위 취도 형견 물지 피지 고 지혜출 즉 대위생야. 이 긴 주석 좀 상세히 풀이 부탁드립니다. 네, 왕필은 여기서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지혜가 어떻게 대위를 낳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요. 주석 구절 따라가면서 한자 의미랑 전체 논리를 한번 보죠. 네, 행술, 행하다, 술, 기술, 방법. 여기서는 주로 백성을 다스리거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꾀, 술수, 착력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뜻해요. 즉, 인위적인 술수를 행하다. 술술이 부린다. 그렇죠. 용명, 용은 사용하다. 명은 밝음, 명철함. 여기서는 통치자가 가진 총명함, 상황을 꿰뚫어보는 지적 능력을 말하고요. 명철함을 사용하여. 네, 이찰간 위의 이는 그것으로써 간사함과 거짓됨을 살피다는 뜻이에요. 이는 앞에 술과 명을 가리키는 대명사 겸 전치사고요. 찰은 자세히 살피다, 간파하다. 간은 간사하다, 사악하다. 위는 거짓되다, 속이다. 그러니까 간위는 백성이나 신하들이 품고 있을지 모를 간사하고 거짓된 마음이나 행위를 다 말하는 거죠. 아, 백성의 속마음을 살피려고 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취도. 취는 뜻, 의도, 목적. 여기서는 통치자의 속셈이나 통치 의도를 가리키고요. 도는 보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피동으로 보이다, 드러나다, 간파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즉, 통치자의 의도가 다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아, 들킨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형견. 형은 모양, 형태지만 여기서는 통치자가 쓰는 구체적인 통치 방식이나 수단. 견 역시 피동으로 드러나다, 나타나다. 통치자의 통치 방식이 겉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물, 여기서 물은 통치 대상인 백성이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가리켜요. 이 백성들이 지, 피, 지, 그것을 피할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는 앞에서 말한 통치자의 술수, 명철함, 간위를 살피려는 의도와 방식 같은 걸 가리키고요. 즉, 백성들이 통치자의 감시나 통제를 교묘하게 피하거나 그에 맞춰 위장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우와, 백성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고, 즉, 생야. 전형적인 인과관계 구문인데 고는 그러므로, 즉은 슈부하면 곧, 생은 생겨나다, 야는 단정. 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쫙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려보려고 인위적인 술수를 행하고 자기 명철함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간사함과 위선을 살피려고 하면 오히려 통치자의 그런 의도와 통치 방식이 백성들에게 다 간파돼서 젠, 백성들은 그걸 교묘히 피할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인위적인 지혜를 내세우면 즉 백성들 사이에서는 더 큰 위선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와, 정말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통치자의 지혜가 백성의 간사함을 잡으려 할 때 오히려 백성들은 그 지혜를 간파하고 더 교묘한 위선으로 맞선다는 거네요. 지혜와 위선이 무슨 서로 키워주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통치자가 더 똑똑하고 교묘하게 하려 할수록 백성들은 그에 맞춰 더 교활하고 위선적으로 변해서 사회 전체에 거짓과 불신만 퍼지게 된다. 인위적인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설, 이걸 통치자와 백성 관계로 구체적으로 딱 설명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네요. 육친부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해석하면 6종류의 친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효도와 자애가 나타나고 국가가 어지럽고 혼란하면 충신이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앞에 두 구절이랑 비슷한 논리 구조 같아요. 맞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앞서 나온 대도패 유인의 지혜출 유대위랑 완전히 같은 논리 구조예요. 그게 이제 가족관계랑 국가관계로 확장된 거죠. 어떤 상태가 무너지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나 처방으로서 특정 가치나 인물이 딱 부각된다는 거. 한자들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육친, 6육의 친할친. 6종류의 친척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에 대해선 여러 설이 있지만 왕필 주석에서도 나오듯이 보통 부모와 자식, 부자, 형과 아우, 형제, 남편과 아내, 부부, 이 세 관계의 양쪽을 합쳐서 6관계를 말하는 걸로 봐요. 가장 가깝고 기본적인 가족관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죠. 아, 부자, 형제, 부부.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네요. 그렇죠. 불화는 안일 불에 화목할 화. 말 그대로 화목하지 않음, 사이가 안 좋음, 가족관계 조화가 깨진 상태고요. 유효자는 효도효랑 사랑자가 있게 되다 또는 나타나다는 뜻. 효는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거, 자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아끼는 마음. 즉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런 가족 윤리가 특별히 강조되고 드러난다는 거죠. 네. 다음 국가는 나라국의 집가 써서 나라, 정치 공동체. 혼란은 어두울 혼에 어지러울 난. 혼은 해 저물어서 어두운 상태, 나아가 살이 어둡고 어리석은 상태를 비유하고 라는 질서가 무너져 뒤죽박죽된 상태. 그래서 혼란은 국가의 정치나 사회 질서가 아주 어지럽고 혼탁해서 제대로 기능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혼란 상태. 마지막으로 유충신은 충성충의 신하신,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타나다. 충은 신하가 임금에게 또는 백성이 국가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나 행위죠.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어지러울 때 비로소 나라 위에 헌신하는 충신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래서 이 구절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가족 내에서 자연스러운 화목함이 깨졌을 때 부하, 비로소 효도나 자애, 효자 같은 덕목이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나고 국가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극도로 어지러워졌을 때 혼란, 비로소 충성스러운 신하, 충신이란 인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앞 구절들과 마찬가지 논리죠. 본래 조화롭고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당연하거나 의식되지도 않았을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상태가 깨졌을 때 비로소 인위적인 덕목이나 특별한 인물로서 부각되고 칭송받게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일관된 논리네요. 평화롭고 잘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영웅이나 특별한 도덕률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나 인물이 마치 영웅처럼 부각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왕필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달았을까요? 첫 번째 주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미지명, 생어대학, 소위 미약동문, 육친, 부자 형제 부부예. 네, 왕필은 여기서 노자 철학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미약동문, 즉 아름다움과 추함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상을 직접 끌어와서 설명합니다. 주석의 구절과 한자를 풀어볼게요. 네, 미약동문. 심미지명, 심은 심하다, 매우, 미는 아름답다, 좋다, 지는 뭐뭐의, 명은 이름이지만 여기서는 앞서 나온 효, 자해, 충성처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칭송하는 명분, 덕목, 가치를 뜻해요. 즉, 매우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이름들, 덕목들. 네. 생어대학, 생은 생겨나다. 어는 뭐뭐에서 뭐뭐로부터라는 출처나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 대는 크다, 심하다. 악은 악하다, 나쁘다, 추하다인데 여기서는 도덕적인 악이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가족 불화나 국가 혼란 같은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추한 상황을 의미해요. 즉, 크게 추한 상황에서 생겨난다. 아, 추한 상황. 소위비약동문, 소위는 이른바 말하자면 미는 아름다움, 선함, 악은 추함, 악함, 동은 같다. 문은 문이지만 여기서는 근원, 출처, 뿌리를 비유해요. 즉, 이른바 아름다움과 추함은 같은 문,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게 노자 2장에도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가치 개념들, 예를 들어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같은 것들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도 존재한다. 이런 상대주의적이고 변증법적인 통찰을 담고 있죠. 아, 아름다움과 추함이 원래 한 뿌리다. 그렇죠. 그래서 주석 전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효, 자애, 충성처럼 매우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이름, 신매 지명들은 사실은 가족 간의 심각한 불화나 국가의 극심한 혼란 같은 매우 추한 상황, 대역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생겨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일찍이 말했던 아름다움과 추함은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이치이다. 왕필은 효나 충 같은 가치들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없었거나 무너진 상태라는 추함, 어기 때문에 비로소 그 가치가 아름답게 미인식된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친이 구체적으로 부모, 자식, 형제, 부부를 가리킨다고 다시 한번 정의해주고 있고요. 미약동문이라는 개념이 핵심이었군요. 아름다움은 추함 때문에, 선함은 악함 때문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 효자나 충신 같은 아름다운 이름도 결국 가족 불화나 국가 혼란이라는 추한 상황이 있어야만 부각된다. 이런 해석이네요. 와.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두 번째 주석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약 육친 자화, 국가자치, 즉 효자 충신, 부지기 소재이. 네, 이 주석은 앞선 미약동문 설명을 역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더 강화시켜요.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함으로써 효나 충 같은 덕목이 왜 상대적인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약은 만약 뭐뭐라면 하는 가정. 육친 자화는 육친이 스스로 화목하다, 화. 여기서 자가 중요해요. 스스로 자. 외부 강제나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화목한 상태. 이게 바로 노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무의 상태가 가족관계에 구현된 모습이죠. 저절로 화목한 상태. 네, 국가자치 역시 국가가 스스로 다스려지다.
강력한 법이나 통치술 없이도 사회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운영되는 이상적인 상태, 무의이치를 말하는 거고요. 네. 즉은 앞에 가정이 성립될 경우 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쉽게 말하면 굿. 효자 충신은 앞서 나온 효도, 자애, 충성스러운 신하를 통칭하는 말, 그런 덕목이나 인물들을 가리키고요. 부지기 소재이는 그것들이 기가 있어야 할 곳, 소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는 효자 충신을 받고요. 소재는 있는 곳, 존재하는 장소인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 존재 이유, 필요성, 쓰임새까지 함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될 거라는 의미죠. 의는 문장 끝에서 단정적이고 완료적인 어감을 주는 어조사고요. 아, 필요성조차 모르게 된다. 그렇죠. 주석의 의미, 만약 가족 관계가 인위적인 교육이나 규율 없이도 저절로 화목하고 국가가 특별한 통치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잘 다스려지는 국가자치,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효도, 자애, 충신과 같은 덕목이나 인물, 효자 충신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사회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상태에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 효, 자애, 충신 등 이 필요 없듯이 이런 인위적인 덕목들은 자연스럽게 잊히거나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덕목들이 절대선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지내는 상대적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정말 명쾌한 설명입니다. 이상적인 무의 상태에서는 그런 덕목들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 못하게 된다는 거군요. 와, 정말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석인데요. 이게 특히 흥미롭다고 하셨죠? 장자의 유명한 비유를 인용한 건데 왕필의 해석이 장자 원래 의도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해석의 결이 좀 다양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목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장자 대종사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물고기 비유를 왕필이 인용한 거거든요. 아, 그 물고기 비유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상망어 강호지도 실즉 상류지덕생이야. 네, 한자랑 구절 의미부터 풀어보죠. 상망, 강호지도. 물고기들이 강과 호수, 강호라는 넓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서로의 존재조차 잊고 살아가는 도. 여기서 강호는 물고기들이 아무 구석 없이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자연 상태, 즉 노자가 말하는 대도나 무의 상태를 비유해요. 상망은 서로를 의식하거나 간섭 안 하고 각자 본성대로 유유저적하게 살아가는 경지. 이게 물고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 도라는 거죠. 서로 잊고 사는 것. 네. 그리고 실은 이를 실. 주석 원문에는 이 글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의미상 이런 강호의 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보충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샘물이 마르거나 물이 부족해지는 등 물고기들이 더 이상 강호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위기 상황. 그러면 즉상유지덕생야, 곧 서로 물기로서 적셔주는 덕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유는 젖다, 적시다는 뜻이고요. 상유는 물이 부족한 극한 상황에서 물고기들이 서로에게 입김이나 거품을 뿜어줘서 습기를 유지시켜주면서 함께 생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묘사해요. 장자 원문에서는 상유이말이라고 돼 있는데 왕필은 여기서 이말 대신 지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덕, 이게 보통 덕, 은혜, 선행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생야는 생겨나게 된다는 의미고요. 장자는 상류 이말이라고 했는데 왕필은 상류 지덕이라고 했다. 여기서 해석이 갈리는 거군요. 그렇죠. 장자의 원뜻을 보면 장자, 대종사 원문에 천학, 어상여 처룩, 상구 이습, 상유 이말, 불여상망어 강호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샘물이 마르자 물고기들이 함께 무태 나와 서로 입김 불어 습기 유지해주고 거품으로 서로를 적셔주지만 이것은 서로 강과 호수에서 잊고 사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장자는 상류 이말이라는 위기 상황에서의 인위적인 도움, 이게 종종 인의에 비유되는데 이걸 상망어 강호라는 자유로운 자연 상태보다 열등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장자 비유는 보통 인위적인 규범이나 노력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삶이 더 우월하다, 인의를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로 해석되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필의 해석 차이는 뭐냐? 왕필은 장자 비유를 인용하면서 상유지덕의 생애, 즉 서로 적셔주는 덕이 생겨난다고 표현했다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 덕이라는 글자에 주목해요. 장자가 좀 부정적으로 봤던 상류의 말 행위를 왕필은 덕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걸 그냥 열등한 걸로 치부하지 않고 대도가 패한, 즉 상망어 강호의 도가 사라진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나름의 가치, 즉 도움의 덕으로 인정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연 상태가 불가능해진 현실 속에서는 비록 인위적일지라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사회적 관계, 즉 상유지덕이나 인의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보였다는 거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왕필 역시 장자처럼 상류지덕을 긍정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터전, 강호를 잃고 극한 상황에 몰린 물고기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림으로써 인의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대도패의 비극적인 현실 자체를 강조하려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